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은요.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챗 GPT는 과연 어떤 으스스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까? 참으로 진짜 궁금한데요. 오늘 한번 조목조목 물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챗 GPT야, 네가 알고 있는 정말 으스스하고 무서운데 실화인 이야기는 뭐가 있니? 조금 상세하게 알려줄래? 라고 친절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으스스하고 무서운 실화 이야기라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 실제로 일어났던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 이야기를 해볼게. 조금 긴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야. 자, 1959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벌어진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지요. 먼저 발생한 장소는요, 러시아 우랄 산맥의 외딴 눈 덮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9명의 젊은 등산객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1959년 1월,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이끄는 9명의 등산팀이 극한의 설산을 등반하러 출발했어. 모두 건강하고 경험 많은 대학생들이었지. 그들은 며칠 안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무사히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 수색대가 파견되게 됐고 그들이 텐트를 버리고 도망친 흔적이 발견됐어. 게다가 그 후에 발견된 그들의 시신은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상태였어. 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무서운 것이었냐? 첫 번째, 텐트가 안에서부터 찢겨 있었어. 누군가가 침입해서 찢은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안에서부터 텐트를 찢고 도망쳤어. 눈보라 속으로 말이야. 다음 두 번째,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얼어 죽은 시신들.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대부분 맨발이거나 속옷 차림이었어.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정신없이 뛰쳐나온 듯 했지. 다음 세 번째, 어떤 시신은 혀가 없고 눈도 없는 상태였어. 한 여성의 시신은 혀가 완전히 잘려나가 있었고 눈도 빠져있는 상태였어. 누군가가 훼손한 건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 아직도 불명확해. 다음 네 번째, 뼈가 부러진 흔적도 뭔가 이상했어. 자동차 충돌 사고처럼 강한 충격으로 갈비뼈와 두개골이 산산조각 났지만 외상은 거의 없었어. 마치 엄청난 압력으로 안쪽에서 깨진 느낌이었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9명의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등산팀이 눈 덮인 설산을 등반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가다가 보면은 텐트를 치거나 해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뭐야?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사실 그냥 적당한 일이면 문을 열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찢고 나갔다는 건 상당히 급박했다는 거고, 게다가 시신들의 상태들도 옷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든지 그런 식이었다는 점에서 무언가로부터 엄청 급박하게 도망친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이 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시신의 상태들도 정상적인 상태로 보기가 어려웠는데 외상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상태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체불명의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추정되는 이론은 다음과 같아. 첫 번째, 혹시 눈사태가 벌어져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도망을 친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정황을 보았을 때 눈사태인 것 같진 않다. 당연히 눈사태라면은 훨씬 쉽게 빠르게 원인 파악을 할 수 있었겠지요. 주변에 쌓여있는 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전혀 눈사태의 흔적이 아니었다. 다음 두 번째, 군사 실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건데, 요건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의 근처에서 방사능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지요. 다음 세 번째, 갑자기 정신착란을 일으킨 게 아니었을까 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설득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충분하게 등반에 훈련된 인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다음 네 번째, 외계인이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근데 이거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건 자체가 너무 기묘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실제 기록과 시신 상태, 텐트의 흔적들이 모두 실제 자료로 존재한다. 그래서 더더욱 소름 끼치고 으스스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데요. 한번 실제로 검색해 볼까요? 챗 GPT가 요즘에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건은 디아틀로프 사건에 대한 나무 위키 문서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탐사대가 발견한 흔적의 사진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 10명이 등반을 했는데 한 명이 약간 몸이 아파서 등반을 포기하고 나머지 9명만 등반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한 명과 9명이 교신을 잘 이어나갔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신이 끊겨버리게 되면서 이제 일행이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구조대를 급파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갔더니 이런 식으로 전원이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9구의 시신 가운데서 5구는 겁에 질린 표정과 속옷바람으로 발견됐고요. 나머지 4구 중에서 1구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였고, 나머지 2구는 가슴뼈가 골절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1명은 혀가 반듯하게 잘려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시신의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고요. 주변 나무들이 불타있는 등 사망 원인과 시신의 특이점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아서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조난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사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아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온 사건이지요. 2020년 7월 러시아 검찰 당국이 다시 한번 조사를 이어갔는데 눈사태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도 이 사건을 둘러싼 해석과 음모론 등이 분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험한 설산을 등반하다가 사고를 입어서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유난히도 발견된 시체들의 모습이 약간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더욱이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디아틀로프 사건은 이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챗 GPT도 올바른 말을 이번엔 했군요. 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모를 만한 으스스한 사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미줄 속의 남자, 런던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래요. 다음 하얀 장갑의 남자, 도쿄의 괴이한 연쇄 침입 사건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거짓말이죠. 딱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딱 봐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지금 말한 거 전부 거짓말이지. 관련된 뉴스 자료 한번 찾아줄래? 라고 물어봤더니 맞아. 너의 직감이 정확했어. 내가 앞서 소개한 거미줄 속의 남자와 하얀 장갑의 남자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도시전설이나 허구적인 이야기야.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당해요? 에? 내가 AI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래서야. 근데 어쨌든 런던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검색했더니 한 사건이 나오긴 했어요. 앤드류 고스덴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2007년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문의 미제 실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던캐스터 지역의 14세 소년이었던 앤드류 고스덴이 2007년 9월 14일 아침에 갑자기 예금을 인출한 다음에 런던행 편도 열차 티켓을 구입하고 나서 실종되게 된 사건입니다. 93년 7월 10일생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31세라고 하네요. 기차에서 고스덴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은 그가 게임기에 열중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증언했고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런던 킹스크로스역의 CCTV에 찍힌 것이 전부입니다. 이때 그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아 보이는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CCTV에는 고스덴이 전혀 찍혀있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도 목격된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200파운드를 인출했으니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여비를 나름대로 현금화한 것일 테지만 다른 의심스러운 행적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행적을 종합했을 때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발적인 가출처럼 보인다는 거네요. 단돈 1유로만 더 내면 왕복 티켓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덴 씨는 구태여 편도 티켓을 구매했죠. 대한민국은 기차의 편도 티켓 값이 보통 왕복 티켓 값의 절반입니다만 영국은 특이하게도 편도표와 왕복표의 가격이 수파운드 이내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딘가 기차를 타고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올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왕복표를 사는 게 보통이죠. 편도표를 구입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거나 돌아오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려는 계획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고스덴의 행적은 어느 정도 계획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종합하면 고스덴이라고 하는 당시에 14살이었던 소년이 200파운드를 갑작스럽게 인출해서 그냥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돌아올 계획이었다면 왕복 티켓 값을 구매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인 상황이었는데 이 소년은 편도만 샀다.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발적으로 벌인 일처럼 보이기는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편도 여행이나 실종의 원인, 그것이 의문입니다. 고스덴이라는 그 실종된 사람은 전형적으로 얌전하고 반듯한 우등생이면서 범생이었다고 하고요. 수학 성적이 매우 뛰어난 편이었고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기특하다고 칭찬을 듣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은 크게 놀랄지언정 도저히 실종의 전말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황상 단순 가출이 아닐 것이고 어떤 사람이 꼬드겨서 가출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남아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앤드류의 부모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작은 희망을 안고 앤드류의 계좌에 돈을 더 입금해 두었습니다만
실종일 이후로 인출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서양 포럼과 커뮤니티 등에서도 안타깝지만 최악의 상황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편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 직장도 그만두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현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하고요. 우선은 행적을 통해서 재구성한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 14일 오전 8시 반 가족의 배웅을 받으면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걸로 해서 집을 떠나게 된 거고요. 부모님이 출근하신 걸 확인한 후 곧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교복은 세탁기에 넣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인근에서 200파운드를 인출한 후 기차역으로 이동했고요. 런던으로 가는 편도 기차표를 구매하고 게임기에 몰두한 채로 기차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오전 9시 35분 런던행 기차가 출발하게 되고요. 오전 11시 20분 런던 킹스크로스역 CCTV에 앤드류의 마지막 모습이 촬영되게 됩니다. 평범하게 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섰던 소년이 런던에 도착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행적이 묘연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자살하려고 하는 청소년의 행동치고는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차비 외에 비상금 명목으로 200파운드를 인출해 갈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자살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난 중학생이 어떻게 옆 승객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게임기에 몰두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에 구태여 교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이유가 있었는지 등등 단순히 타살 같진 않으나 자살이라고 보는 것도 섣부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누군가의 꼬드김 덕분에 런던으로 가게 됐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사실은 뭔가 딱 봤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떠난 건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는데 그것 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굳이 학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부모님이 출근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교복을 평상 옷으로 갈아입고 편도 티켓만 끊은 채로 게다가 추가적인 여비도 같이 인출을 해서 떠난 게 되게 복잡하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벌인 것처럼 보이니까 단순 자살을 위해서인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뭐 앞에 나와 있던 말처럼 다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후의 행적이 완전히 묘연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고 이어서 나오는 소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알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다 라는 거네요. 이 챗 GPT가 거짓말을 한 덕에 하나 또 알게 된 사건이네요. 챗 GPT야 거짓말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벌어졌던 사건인 것으로 보이네요. 바로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2000년대 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서울의 한 단란주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그 잔혹성과 미스터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다. 사건의 개요. 어느 날 밤 한 여성이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피를 흘리며 단란주점 계단을 올라왔어. 이를 발견한 택시기사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단란주점 안에서 3명이 처참하게 살해된 상태였지. 자, 기괴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피해자 중에 한 명의 여성은 목이 거의 절단된 사건이었고요. 이마에는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여성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이 잘려있는 상태였고요. 그 머리카락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다수의 증거가 있었지만 범인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나무위키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에 대한 문서입니다. 1998년 6월 14일 새벽 1시 30분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1998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20대 남성 3인조로 추정되는 범인들이 단란주점 업주와 그녀의 지인이었던 택시기사, 손님 등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 달아난 사건입니다. 아래의 후술할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시체를 봐왔을 법의학자들조차도 지금껏 봐왔던 범행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끔찍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은 물론이고 목격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끝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실패해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 6월 14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8년 6월 14일 이때는 월드컵이 한창인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월드컵이고요. 사건이 일어난 당일은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시선이 경기가 열렸던 프랑스의 리옹을 향해 있었지요. 그런데 이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했던 사바이 단란주점에서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바이는 태국어라고 하고요. 편안하다, 좋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태국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6월 14일 새벽 3시경 사바이 단란주점의 손님이었던 여성 박씨가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계단에서 올라오면서였습니다. 당시 단란주점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던 택시기사 한 씨는 어떤 여성이 길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여성은 상체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요. 하인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누워서 손을 흔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놀란 한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주변 행인들도 다가와서 쓰러져 있던 여성의 몸을 옷으로 가려주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여성 박 씨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고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경찰이 주점 계단으로 내려가자마자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요. 현장 곳곳을 수색하던 중 1번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단란주점이 지하에 있는 곳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술집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면은 택시기사분들이 이제 손님이 있나 없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 마련인데 어떤 여자가 비틀비틀하면서 지하에 있는 주점에서 걸어 올라오니까 그런 모습은 아주 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취객인가 보다 싶었는데 상체에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고 하반신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됐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접수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 가게 됐는데 1번 방의 문을 열자마자 아주 끔찍한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란주점의 여주인이었던 정모 씨, 그리고 그녀의 지인이었던 택시기사 박모 씨, 손님이었던 유 씨, 이렇게 3명이 모두 처참한 주검인 채로 발견되게 된 것이었죠. 여주인 정 씨는 허벅지와 등에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는데 매우 깊숙하게 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혹했지만 이 가장자리에 무려 13cm의 길이의 칼로 찢겨나간 상처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박 씨는 몸에 무려 17군데나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가장 끔찍하게 사망한 사람은 손님으로 왔던 유 씨. 이 사람은 여자였는데 그녀는 목이 반쯤 잘려있는 상태였고 이마에는 마치 발로 짓밟힌 듯 선명한 신발 자국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물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는지 바닥이 흥건했고요. 방 안에 있던 접시와 술잔, 술병 등의 기물들이 깨져서 파편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의문점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먼저 피해자들 중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머리카락을 칼로 자른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만 자른 게 아니고요.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칼로 뭉텅뭉텅 잘라놓은 상태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최대한 빨리 달아나는 게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잡고 칼로 자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이유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2번째로 기묘한 점은 범인들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칼로 찔렀다는 것인데 사실 엉덩이는 치명상을 입힐 만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긴 이유가 도무지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목이 반쯤 잘린 채로 발견된 유 씨의 시신에서도 특이한 증거가 발견됐는데 발바닥에 혈흔이 묻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범인들은 2명을 한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유 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당시 단란주점의 카운터에 수화기는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주변은 뭔가 급하게 뒤진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 씨의 바지 주머니에는 칼로 찢긴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보였죠. 수사 결과 유 씨의 금목걸이와 정 씨의 금팔찌, 택시기사 박 씨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일부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구타를 당한 흔적도 있었는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이삼재 전 총경은 입식 목걸이를 부숴서 만든 몽둥이로 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걸이인데 그냥 적당한 옷걸이가 아니라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나와 있는 옷을 아무렇게나 걸 수 있는 그런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 부숴서 몽둥이로 만들어서 사람을 이제 폭행을 가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전 총경이었던 분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알아봤을 때 아주 끔찍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 감식 반원들이 용의자 3명이 처음 들어간 2번 방과 사람들을 살해했던 1번 방 그리고 금품을 뒤져간 카운터 테이블 주변에서 범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4장의 유류 지문, 담배꽁초 24개, 운동화 족적 3개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과수로부터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고작 운동화 족적 3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증거가 현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족적뿐이었다는 거고요. 해당 당시의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니까요. 불렀던 노래 같은 것들도 이제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나라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최윤아 씨의 흔적, 박강성 씨의 장난감 병정, 박강성 씨의 문 밖에 있는 그대,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박상민 씨의 하나의 사랑, 이 5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98년 히트가요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여타 뭐라고 할 수 있을 증거를 잡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고요. 당시 이 사건의 처참한 현장과 혈흔 때문에 경찰들은 이 사건을 역대 최고로 잔혹하기 짝이 없던 강도 살인 사건으로 각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우선 아주 끔찍한 사건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의 범인들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업주였던 정씨 언니. 그 사람의 진술에 따라 추적해보면은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우선 6월 13일 저녁 10시경, 본래 사바이 단란주점의 여주인이었던 정씨 대신에 정씨의 언니가 대신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3명이 가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1번 방으로 들어갔고요. 용의자 1명이 도우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2번째 사람이 지금은 아가씨를 부를 때가 아니다 라고 말리면서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만 주문하고 마시게 됩니다. 이로부터 20분 후 단란주점 근처에서 식당 종업원 일을 하던 유씨가 지인인 박씨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하기 위해 이 사바이 단란주점을 찾게 됩니다. 유씨, 그러니까 이제 목이 거의 반쯤 잘려나간 상태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 유씨는 여주인 정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요. 잠시 후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단란주점의 여주인이었던 정씨가 언니와 교대하기 위해서 가게에 도착을 했고, 정씨의 언니는 남편이 밤 11시 50분경 데리러 와서 단란주점을 나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이 정씨의 언니인 사람은 더 이상 가게에 머무르지 않게 되고, 이후로부터 이제 3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정씨 언니 부부가 가게를 나설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이 당시의 히트곡이었던 최윤아의 흔적이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범인들은 여유가 있어 보였고요. 차마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것이란 예상을 아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범인들은 박강성의 장난감 병정과 문 밖의 그대,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등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 노래들이 암만 생각해도 살인을 일으킬 사람들이 부를 만한 노래처럼 보이지가 않는 서정적인 가사의 발라드 노래라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나서 6월 14일 자정, 이 씨의 지인이자 택시기사였던 고 씨가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서 단란주점에 잠깐 들렀다고 하는데, 전반전이 끝난 새벽 1시 반에 이 씨의 언니가 가게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새벽 1시 반까지만 해도 이 단란주점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요. 그죠? 그냥 3명 정도의 사람이 와서 양주 하나 시켜놓고 과일 안주 시켜가지고 발라드 노래 부르면서 딱히 그런 끔찍한 사륙을 벌일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사건이 진행되게 됐는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갈수록 미스터리해집니다. 이 당초에 경찰은 이 사건을 접했을 당시만 해도 아주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은 오판인 것이 드러나게 됐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가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서 더더군다나 잡기가 어렵게 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다들 보통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맥주집이나 이런 큰 스크린이 있는 곳을 가지 노래방을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건 당일에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이 피해자 4명, 범인 3명 해서 총 7명 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예 오질 않은 거죠. 이 가게에 아무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이 굉장히 많은 증거품들을 남겨두고 갔고, 지문도 여기저기 많이 이제 남겨두고 간 상태였는데, 무려 39개나 되는 지문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잡힐 수가 없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찰들의 예상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단란주점 안에 CCTV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1998년만 해도 방범용 CCTV 설치가 보편화가 되지 않은 시기였고, 게다가 단란주점에 CCTV가 있기가 쉽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단란주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 남편, 내 와이프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CCTV 있으니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단란주점 내부에 CCTV를 설치할 만한 그런 거를 잘 안 했겠죠. 꺼렸을 겁니다. 분명 주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게 내부에 CCTV가 아예 없어.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두 번째로 찾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렸던 날입니다. 이 당시가 첫 경기고 차범근 축구 선수분께서 당시에 감독을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경기보다 시청률이 높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격자가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지문으로 남아있다고 했던 그 39개의 지문, 근데 그 중에 31개는 대조해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였고요. 나머지 발견된 8개의 지문도 결국 다 주점 관계자의 지문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찍혀있는 지문 중에서 범인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물론 지금의 과학기술이라면 아마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겠지만 사건이 벌어진 당시는 98년도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게다가 수사를 난항에 겪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가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상태였고요. 범인들이 심지어 이 현장을 빠져나갈 때 수돗물을 틀어놓고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온통 물천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문 채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문이 거의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식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생존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서 택시를 불렀던 그 여성이죠. 그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경찰은 마지막 남은 생존자였던 박 씨에게 희망을 걸게 됩니다. 박 씨는 사건 당시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결국 손으로 글씨를 직접 씀으로써 진술을 하게 됩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유 씨, 목이 반쯤 잘렸다고 했던 그분이 6월 13일 밤 10시경에 자신과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사바이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둘은 1번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근데 주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의자 A씨가 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 1번 방 문을 열었고 화장실 가려다가 잘못 열었습니다 하면서 문을 닫고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후 여주인이었던 정씨가 그러니까 생존자 그분과 유씨에게 범인들이 있던 2번 방 거기에 가서 합석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둘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2번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다고 하고요. 왜냐면은 그 3명의 남자들 사이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나왔다고 하고요. 친구였던 유씨도 뒤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번 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잠시 후 화장실이 급해서 방을 나왔던 박 씨는 카운터에서 택시기사와 업주였던 정씨 그리고 3명의 용의자 사이에 단란주점 카운터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그녀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1번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 씨가 1번 방으로 돌아오고 5분 정도 지난 후 상황이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갑자기 1번 방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용의자 A, B, C 그리고 택시기사 박 씨, 업주 정 씨 이렇게 5명이 한꺼번에 1번 방에 들어오게 됐는데
박 씨와 정 씨의 손은 뒤로 돌려진 채로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용의자 A, B, C가 택시기사 박 씨와 정 씨를 발로 차면서 1번 방에 쳐넣게 됩니다. 택시기사 박 씨가 말로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업주 정 씨는 살려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1번 방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 박 씨 그리고 유 씨를 케이블 타이로 묶게 됩니다. 특히 두 여인 중에서 이제 사망한 유 씨에게 먼저 다가가서 금목걸이를 내놔라 라고 위협했고요. 유 씨가 계속해서 금목걸이를 주지 않으면서 반항하자 흥분한 범인들은 유 씨를 끌어내서 시멘트 바닥에다가 패대기 친 후 이마를 밟다시피 하면서 구타를 이어갔습니다. 겁에 질린 박 씨, 유일한 목격자죠. 이 사람이 그냥 그거 줘버려 라고 소리치자 다른 범인이 이 년아 넌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박 씨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이때 기절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였던 박 씨가요. 근데 깨어난 다음에는 범인들이 몽둥이로 사람을 퍽퍽 때리는 소리, 신음소리와 끔찍한 비명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박 씨는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됐고요. 한동안 그렇게 살육의 현장을 벌인 다음 범인들은 정 씨와 택시기사 박 씨, 유 씨를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서 죽인 다음에 한 명씩 머리를 흔들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미리 기절했다가 뒤늦게 깨어난 생존자 박 씨도 죽은 척을 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머리를 축 늘어뜨리면서 이제 버틴 거죠. 그걸 보고 범인들은 에이 죽었구만 이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후 방 밖에서 10분 정도 유리잔들을 깨부수는 소리, 수돗물을 트는 소리가 들렸고 범인들은 빨리 가자 시간 없다 라고 하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박 씨는 목과 옆구리를 칼에 찔렸지만 다행히 급소는 피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유일한 생존자였던 박 씨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범인들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범행 동기였습니다. 범인들이 칼로 그녀를 위협할 때 박 씨는 남편이 지금 뇌수술 중이라서 일을 못해서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일당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 라고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자분께서 빌면서 본인 상황이 진짜 안 좋다 제발 살려만 달라 라고 이제 범인들한테 간청을 한 건데 그 말을 듣고 범인이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야 우리도 안 그러고 싶어 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폭력과 함께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택시기사의 현금 6만 6천 원과 여성 피해자들의 귀금속 일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뺏어서 달아났음이 나중에 유일한 목격자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이 흔적이랄 게 마땅치가 않게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스터리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남겨지게 된 거고요. 이 사건은 애당초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2016년 2월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프로파일링 전문가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석연찮은 점들이 있죠. 왜냐면은 처음에 이 업주였던 정 씨와 택시기사였던 박 씨 이 둘을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등 뒤로 손을 포박한 채로 1번 방에 이제 쳐넣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포박할 때 케이블 타이를 썼다는 말이에요. 가게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런 연장들을 스스로가 들고 다녔다는 건데 게다가 살해 도구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였다는 게 되는 건데 약간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3명 중에 단 1명의 반대가 없이 모두가 살인을 실행했다는 점은 약간 아이러니하게 남는다. 만약에 계획적인 범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인이라고 한다면은 3명 모두가 단 1명도 살리지 않고 모두 죽였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사람을 죽여놓고 걸리지 않은 적이 있던 사람, 그러니까 살해를 저지르고도 전에 잡혀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결말이 밝혀지지 않은 아주 이상하고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심지어 더불어서는 아직까지도 증거가 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씁쓸해지고 안타까운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살인사건이었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사카 가짜 금고 사건입니다. 이름만 봤을 땐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감이 아예 안 오는데 한번 조목조목 애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73년 2월 25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산화은행 우메다 지점에서 야간에 가짜 금고를 설치해서 고객들의 예금한 돈을 절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였는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2월 25일 저녁 8시 40분경 일본 오사카시 기타구 우메다 지구에 위치한 산화은행 우메다 지점의 야간 금고에 현재 열쇠 접속 부분이 고장나서 금고의 개폐가 불가능하므로 지점 전용 문에 위치한 임시 금고를 이용해달라 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은행 부근에는 상가가 많이 있어서 수많은 점포들이 있었는데 점포의 특성상 야간에 그날 하루의 매출을 은행에 예금하려는 상인들이 이 은행의 야간 금고를 많이 애용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하루 매출을 예금하러 온 상인들이 산화은행의 우메다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간 금고에 붙어있는 그 안내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 문에 설치했다고 하는 임시 금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임시 금고에는 열쇠가 필요 없고 그대로 돈을 넣고 우측 레버를 아래로 끝까지 누르면 영수증이 나온다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이 금고는 임시 금고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가세요 라고 하는 이상한 문구가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은행을 찾은 고객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이 없이 그 임시 금고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 근처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점장이 그날 매출 300만 원을 맡기기 위해서 이 은행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야간 금고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고 임시 금고에 돈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에 뭐가 꽉 막혔는지 봉투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점장은 은행 측에서 급하게 임시 금고를 준비하느라 설치가 잘 안 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경비센터에 돈이 안 들어가요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은행 경비원과 간부급 직원이 출동했는데 그들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은행 측으로부터 야간 금고가 고장났고 그 때문에 임시 금고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은행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임시 금고가 은행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순한 목적으로 설치한 가짜 금고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든 어디 가게에서든 일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해당 날짜의 매출액을 어딘가에 넣고 퇴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인근에 있던 뭐 가게마다 나눠져 있는 섹션에 금고에다가 돈을 넣고 퇴근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겠죠. 그 지역 분들에게. 근데 그 앞에 금고가 지금 현재 개폐가 안 되는 상태니까 우리가 마련한 임시 금고에다가 돈을 넣고 영수증을 꼭 챙겨서 가셔라 라는 식의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아무 의심 없이 사람들이 돈을 넣었는데 그 금고가 가짜였던 겁니다. 그렇게 임시 금고라고 해놓고 언젠가는 그 금고를 챙겨서 달아날 속셈이었던 거죠. 경찰의 조사 결과 역시 그 문제의 임시 금고는 잘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이 가짜 금고는 보통 금고와는 다르게 합판에 스테인리스 판을 붙이고 테두리만 알루미늄 세시를 이용해서 얼핏 봤을 때는 꽤 무게가 나가는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고요. 거기다가 금고의 크기는 이 은행의 진짜 금고와 정확하게 일치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임시 금고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의류 매장 점장의 돈 봉투가 들어가지 않은 것도 이 금고를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상인들이 너무 금고를 정밀하게 잘 만들었으니까 진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돈을 계속 넣었어. 범인들은 인적이 약간 드물어졌을 때에 그 금고를 들고 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사람들이 넣을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ATM기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자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그 기계 안에 돈을 많이 넣게 되면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작은 기계 안에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현금 수송 담당자들이 와서 현금을 수송하고 기계 안을 비워두는 건데 범인들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과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새벽 4시, 5시 이렇게 되면은 그때 들고 가자. 이 생각에 금고를 안 비웠던 거야. 돈이 계속 차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안 들어가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금고에 돈을 넣고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576만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금고 안에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현재의 돈의 값어치로 따지면 3억 정도라고 하고요. 그 탓에 가짜 금고는 옆구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놓이게 됐고, 그래서 의류 매장 점장이 돈 봉투를 넣으려고 했을 땐 돈 봉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고 안에는 수은 건전지를 이용해서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현금 봉투를 넣고 금고 레버를 내리면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고무줄과 철사 장치가 움직여서 산화은행 번호가 찍힌 확인표가 나오도록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수증이 잘 나오게끔. 하지만 그렇게 영수증이 나온다고 해도 정말 일련 번호가 다 다르게 나오는 그렇게 치밀한 구조의 도장까지 만들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가 메시지를 붙인 거야. 이건 임시금고에 불과하니까 영수증이 없이는 정확하게 전산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달라. 이렇게까지 한 거죠. 처음에 경찰에서 이 사건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그냥 순탄하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너무 많은 증거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게다가 가짜 금고도 회수가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단서로 잡을 게 너무 많았어. 우선 경찰은 이 가짜 금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정보들을 알아내게 됐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1월 30일에 고베시에 위치한 어느 슈퍼마켓의 열쇠 코너에서 누군가가 야간 금고라고 적힌 플라스틱 플레이트판을 발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타미시에 위치한 어느 철물점에서 남자 2명이 금고 본체를 이루는 합판을 구입했다는 정보도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외주를 맡긴 거죠. 근데
외주를 맡긴 것도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특정하기가 너무 쉽잖아. 금세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은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범인들이 고베시 그리고 이타미시에서 각각 가짜 금고를 만들 재료를 구입했고, 이 은행을 사전 답사해서 금고의 크기를 알아낸 후 가짜 금고를 제작해서 2월 25일 저녁에 그 금고를 세워두고, 진짜 금고에는 이물질을 삽입해서 고장낸 다음에 가짜 안내문을 붙여서 고객들을 유인했다. 그리고 돈을 회수할 때는 진짜 금고가 복구가 됐기 때문에 임시 금고 사용을 중지해달라라고 하는 안내문을 붙여서 고객들이 임시 금고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 틈을 노려서 이걸 들고 튀려고 했는데 가짜 금고가 30분 만에 3억엔의 돈이 예금이 되게 되면서 포기하고 도망을 치게 됐다는 게 경찰들이 알아낸 사건의 전말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많은 증거물과 단서가 현장에 남아 있었음에도 일본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이 범인 검거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수사 능력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973년은 아직 DNA 감정 기법이 도입되지 않아서 범인의 타액이 묻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있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술이 없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인의 단서는 잡았지만 정작 몽타주를 제작할 수가 없었고요. 그 탓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1980년대까지 경찰은 범인을 잡긴커녕 뚜렷한 용의자도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되면서 이 사건은 일본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되게 다행히도 피해자가 없으니까 좀 그나마 가벼운 사건 중에 하나로 남게 된 거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나 같아도 속겠다. 나 같아도.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건 단순함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복잡하게 접근했으면 훨씬 더 빨리 오히려 체포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챗 GPT에게 미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간중간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약간 마음에 안 들 뻔했지만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어서, 물론 안타까운 점들도 많이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네요.